오늘 발표를 하게 된 국민대학교 정호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제목이 써 있는데요. 점점 더 높아지는 아파트와 점점 더 길어지는 그림자. 그래서 1조 조망권의 가치는 얼마일까?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어떻게 크게 진행이 되냐면은 처음에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1조 전망권의 가치를 추정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로 실제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소개되어 있는 명지대학교 김도일 교수님 그리고 유진자산운용에 지금 취직해 있는 홍현기 학생과 같이 공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공저한 논문을 소개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연구를 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지식과 관련해 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발표를 하게 되죠. 한 11월, 12월쯤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발표를 하고 꼭 경제학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지라든지 경제 관련된 사람들은 누가 수상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총 3명이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데이비드 카드라고 해가지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 있는 교수,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조슈아 앵그리스트라고 해가지고 MIT에 있는 경제학 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도 인벤스라고 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교수가 공동으로 3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한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들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경제학 원론 1, 우리 학생들이 보통 대학생들이 대학 경제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처음 듣는 수업을 경제학 원론 1이라고 하는데, 그 경제학 원론 1 수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격 통제 정책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높이면은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이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야겠죠. 근데 최저임금을 높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8,000원, 시간당 8,000원을 주던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정부가 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점주가 되어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되는 시간당 시급 또는 월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커피집 점주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을 텐데 아르바이트생에게 많은 노동 비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을 안 하고 내가 스스로 일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이게 경제학 원론 1에서 배우는 이론적 논의입니다. 근데 이 노벨 경제학상 2021년도에 받은 경제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1990년대 말 미국은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는데 동쪽 편에 대표적으로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뉴저지주에 해당되는 게 충청북도일 것이고 펜실베니아주에 해당되는 것이 충청남도 이렇게 될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주 정부가 독립권 그리고 독립적으로 뭔가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가지고 뉴저지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뉴저지주를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청북도죠. 충청북도에서 최저임금을 높인 거고 충청남도에서는 최저임금을 낮추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높인 주인 뉴저지주에서는 어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 거라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경제학 이론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 경제학자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데이비드 카드와 이런 교수님들이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 데이터, 기업별로 얼만큼 고용이 되어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두 개의 주를 비교해 보니까 이론적 예측과는 다르게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한 뉴저지주에서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학 원론 1 처음 이제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는 이론 첫 번째부터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왜 사회적으로 논쟁을 야기하냐면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 보수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증거에 기반해 가지고 반대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이러한 이렇게 경제학 이론을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실증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떠한 연구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도를 인정을 받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 실증 경제학은 어떻게 그러면 진화를 하고 있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수학 모형이라든지 그러한 이론적 철학적 사변을 통해 가지고 이론적 예측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사변 또는 철학을 통해 가지고 제시를 했다면은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떠한 두 개의 변수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두 개의 어떠한 사회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개의 사회 현상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 작업을 과학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대 실증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사회과학자들, 정치학 분야, 사회학 분야, 다양한 언론학 분야 이러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떠한 두 개의 사회 현상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인과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느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시적인 질문부터 거시적인 질문까지 사회현상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뭐 대학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취직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게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상사와 술을 많이 마시면 승진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승진을 빨리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연결고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받으면은 어떤 학원을 다니면 정말 내가 성적이 좋아질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거고 명문대학교 좋은 평판이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내가 실제로 좋은 직장에 취직할 확률이 높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당연히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고민도 할 수 있고요. AI 혁명 이를 요새 이제 AI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용이 줄어들 것인가? 이러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지금 촬영이 2월 달에 있는데 우리 몇 달 뒤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정치 자금, 이제 선거 활동을 위해서 정치 자금을 많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정치 자금을 많이 쓰면 예를 들어 홍보를 더 많이 한다든지 사람들과 더 많이 컨택을 한다든지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썼을 때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질 것인가? 그렇다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 자금을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 여러분들 저희 세대에서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틱톡을 많이 활용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가지고 삶이 불행해질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 말라리아가 이제 창궐할 수가 있는데 모기장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면은 실제로 전염병이 덜 창궐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정부가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소득 불평등, 요새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소득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 실제로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슬라이드에 보여져 있는 질문들은 사실 깊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회 현상, 두 개의 사회 현상을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술을 많이 마신다는 변수가 있어. 술을 마신다는 변수와 승진을 한다는 변수. 이 두 변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던질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제 이게 정말 이러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예전의 이론들이 철학적인 사변 또는 뭐 데이터 이러한 자료들에 근거하지 않는 사변에 근거해 가지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 질문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 변수 간 인과관계라는 거는 A 현상이 나타나면 A와 B, A에서 B로 화살표 이런 표현이 된다면 A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B가 따라나는 것을 이제 인과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앞서 보았던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뻔해 보여요. 뭐 상사와 술을 많이 마시면 상사와 더 친해져 가지고 나를 더 잘 챙겨줘 가지고 승진을 더 빨리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사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실제로는 술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똑똑했기 때문에 일의 퍼포먼스도 좋았고 그래서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승진을 했던 이유를 술을 많이 마신 거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즉 뭐냐면은 간단히 생각해서 세상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딱 이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관계를 우리가 탁 꼭 집어서 말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뭐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자녀가 어떤 특별한 입시학원이 있습니다. 그 입시학원을 다니면은 수능 성적이 좋아진다는 어떠한 동네의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특별한 그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이 수능 성적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향성만을 보고서 내가 수능 성적을 높이려면 그 학원에 집어넣으면 다 해결되겠지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꼭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어떤 변수 이름들은 전문적인 용어이지만 그 전문적인 용어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수능 성적의 상승의 원인을 입시학원, 그 학원을 다닌 수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냐면은 첫 번째, 자, 입시학원을 다녀서가 아니라 수능 시험 전날 굉장히 잠을 잘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평소에 모의고사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더 좋아졌을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 생략된 변수들, 이 생략된 변수가 수능 성적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애초에 그 입시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원래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특별히 더 많이 배운 게 아니라 애초에 그 학원에 모이는 학생들이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자기 선별, 스스로가 선별되어 가지고 학원에 다녔다라는 표현을 해서 자기 선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반대의 관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이 이 학원을 다녔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재수생, 삼수생 사례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재수, 삼수를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재수, 삼수를 하기 위해서 좋은 학원에 다니려고 하면은 그 학원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애초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의 인과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즉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 생략 변수,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들의 영향, 그리고 자기 선별이라고 하는 요인, 그리고 역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요인,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변수 관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지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소개했는데 그들의 공헌이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강력한 수단, 실증, 방법론이 등장하고 발전되고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과학자. 그래서 많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자연과학, 공학 다 이제 모든 학문에 있어가지고 이런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가지고 실증 방법론이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데이터를 활용해서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경제학자들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법, 이제 실증 방법론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 가지고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대중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실증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건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도 이제 통계학 같은 기초 통계학을 다 배운 후에 대학교 3, 4학년 또는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 본격적으로 잘 배우기는 하지만 이 실증 방법론 중에 오늘 제가 이따가 하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원래의 주제였던 1조 조망권의 가치가 어떻게 추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론을 소개를 하기 전에 좀 이제 정책적인 얘기 잠깐 돌아와 가지고 정책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타당한 인과관계를 추론하면은 사회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이니까 어떠한 사회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 현실 그리고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 이런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발전을 하면서 정책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나타납니다. 정책적으로도. 앞서서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은 뭐 이러한 맨 밑에 부분 또는 맨 밑에서 세 번째 소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면 삶이 불행해진다 라는 게 진짜로 만약에 나타났다고 칩시다. 이런 인과관계가 만약에 진짜로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입장에 사람들의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정책적인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게 어떠한 증거에 기반해서 또 개발도상국에 모기장을 제공하니까 실제로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개발도상 국가의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겠습니까? 모기장을 실제로 공짜로 제공을 하면은 더 사회 후생적인 측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경제 발전이 실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정책적인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증거로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요새 이제 많이 활용하는 단어로 증거 기반 정책, EBP라는 표현을 씁니다. Evidence Based Policy. 그러니까 증거에 기반해서 실증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증거 기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오늘 발표의 논문의 공저자이신 명지대학교 김도열 교수님께서 매일경제에 기고했던 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 12월에 이제 김도열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입니다. 매일경제란 경제지에 실렸으니까 이제 대중적으로도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쉽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고혈압 치료제가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신약이겠죠. 신약이 개발되었으면 이 신약이 진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한 거를 사람들에게 많이 투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혈압 치료제 신약이 효과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없다고. 즉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먹어도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상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통계학적 용어로 귀무가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귀무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제 어떠한 통계학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은 이제 환자들에게 신약을 투여를 어느 정도 하게 되겠죠.
신약을 이제 뭐 사람에게 투여하기 전에 쥐 같은 이제 실험쥐에게 이렇게 투여를 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고혈압 치료제를 투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났을 때 신약을 먹은 사람들이 혈압이 실제로 낮아지는지 낮아지지 않는지 투여한 사람과 투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화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신약을 먹은 이 고혈압 치료제를 먹은 환자들이 어느 정도 한 뭐 100명을 투여를 했으면은 95명 이상이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게 되면은 이 귀무가설, 원래 이제 약을 먹더라도 혈압이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은 틀린 거죠. 반대로 어떤 기준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신약을 먹은 100명에게 신약을 투여를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게 한 30명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70명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함부로 이 약을 투여하겠다는 뚜렷 충분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인데, 즉 귀무가설은 뭐였죠?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귀무가설을 깰 수 있을 때, 즉 채택하지 않고 기각할 때, 이때 고혈압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그 효과가 있게끔 기준치를 말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투여를 했으면 95명 이상에게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오류, 뭐 유의 수준, 유의 확률, 뭐 신뢰 수준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런 내용들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 돼가지고 진짜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증거 기반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통계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인 겁니다. 보수적인. 일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함부로 투여하지 못한다는, 함부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증거 기반 정책은 정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제가 문화활동 쿠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뭐 청년들에게 주는 실업 수당을 얼만큼 줘야 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출산장려금을 준다면은 얼만큼 줘야 될지, 어떻게 줘야 될지,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고 돈을 쓰게 되면은 우리의 아까운 세금, 재정이 낭비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연구자들은 타당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의 고혈압 치료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요 예에서 문화활동 쿠폰을 지급을 했을 때 문화활동을 증진하지 않는다고 일단은 귀무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정 그룹 사람들에게 실제로 바우처를 제공을 해보는 겁니다. 바우처를 제공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바우처를 받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또 책을 많이 샀는지, 아니면 책을 사지 않고 다른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 100명에게 줬는데 한 95명 이상이 실제로 책을 사는 효과가 나타났더라 하면은, 이 문화활동 바우처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활동을 더 많이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이런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겠구나 라는 증거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증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정부 정책은 이제 100명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 더 많은 사람에게 입안이 될 거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이 필요한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이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증거 기반 정책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거 기반 정책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다양한 실증 방법론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증 방법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 말만 드리면은 뭐
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방법도 있고 도구 변수 방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성향 점수 매칭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뭔가 과학적이고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 다 소개하지 않고 딱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중 차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이중, 두 번 차분했다고 해서 차분은 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difference in difference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중 차분법을 가져왔느냐? 오늘 제가 발표드린 1조 조망권 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쓰기도 했거니와 여러분들 고3 수능 2023년도 수능 보기 전에 6모, 6월 모의고사 있고 9월 모의고사 있죠. 6모, 9모를 통해 가지고 수능 난이도를 적당히 결정하는데 이 6모 때 이제 이 14번에서 17번 문항 국어 영역으로 나왔습니다. 국어 영역은 뭐죠?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국어 영역은 수능 국어 영역은 경제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 지문만을 읽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전 지식이 없어도.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사전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중 차분법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뒤에 슬라이드를 보면은 자, 처리 집단이라는 표현이 있고 왼쪽에 통제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의 사례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문화활동 바우처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가지고 문화활동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제 집단은 어떤 뜻이냐면은 문화활동 바우처를 주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통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에서 아무런 영향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처리 집단은 뭐냐면은 처치 집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뭐 어떤 사람들이죠? 정부가 문화활동 바우처를 준 사람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시행이라고 표현된 빨간 글씨 왼쪽은 정책 시행 이전 기간, 즉 실제로 바우처를 주기 이전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리 집단은 정책 시행 이전의 검은 선 T-3, T-T, T-1, T0는 뭐 3년 전, 2년 전, 1년 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3년 전에 얼만큼 문화활동을 했다는 그런 표시가 있겠죠. 표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 집단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3년 전, 2년 전, 1년 전에 얼마만큼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책 시행 이전, 그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정책 시행 이전 기간에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나요?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3년 전에서 2년 전으로 갈 때 같이 감소하고 또 2년 전에서 1년 전에는 같이 증가하고 다시 1년 전에서 왔을 때 다시 감소하는 이러한 추세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즉 정책이 문화활동 바우처를 주기 이전의 기간에는 이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의 어떠한 추세, 전반적인 소비 추세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평행 추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추세가 비슷하다. 어쨌든 비슷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정책이 나타난 겁니까? 문화활동 바우처를 주는 정책 시행. 이게 시점에 정책 시행, 딱 이렇게 활동 바우처를 준 겁니다. 누구에게만 줬죠? 통제 집단에겐 주지 않고 처리 집단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 바우처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 계속 이 사람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관찰을 하니까 1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정책 시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검은색 T0에 있는 검은색 동그라미는 X표로 표시된 동그라미로 갔어야 될 것이고 하얀색 동그라미는 오른쪽 하얀색 동그라미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정책이 있고 나니까 실제로 처리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활동 소비 수준이 X 동그라미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검은 동그라미가 더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실제로 정부가 바우처를 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소비, 그 문화활동 소비 진작 효과라고 우리는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차분법이라고 하는 건데 왜 이중차분법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죠? 통제 집단과 처리 집단. 그러니까 정책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차분이고 첫 번째 디퍼런스고 두 번째 차이는 뭐죠?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모두 다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책 시행 이후에는 둘이 정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차이가 있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차이가 한 번 있고 시간의 차이가 한 번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게 두 번 차분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중 차분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발표의 처음 주제가 뭐였죠? 점점 더 높아지는 아파트. 아파트가 점점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그림자가 길어지게 되죠. 점점 더 그림자가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파트의 그림자가 옆 아파트에게 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아파트는 하루 종일 햇볕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일조권이라고 하죠. 일조권. 그리고 조망권은 뭡니까? 내가 원래는 25층, 30층 높은 아파트에서 멋진 뷰, 바다라든지 산 이런 뷰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더 높은 아파트가 내 아파트 앞에 세워지게 되면, 건설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그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었던 뷰가 콘크리트 벽뷰로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조망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1조 조망권은 이 1조권과 조망권을 합친 건데 1조 조망권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점점 더 도시화가,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한정된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면은 자연스럽게 건물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1조 조망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조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도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조망권의 소송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보상을 해주려면은 정말 1조 조망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화폐 가치가 있는지 측정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일종의 증거겠죠. 이 연구, 이게 2024년 1월에 이제 한국경제학회에 있는 어떤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제가 이제 다른 공저자분들과 작성한 논문인데, 이 논문은 뭐냐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연구 방법론인 이중 차분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1조 조망권의 화폐 가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1조 조망권의 화폐 가치를 계산하면은 어떤 소송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책적인 증거가 마련이 되겠죠. 그 정책적인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연구자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정책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실증 경제학의 핵심, 이제 발표 초반에 말씀드린 인과관계를, 두 변수 간의 관계,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구 관계를 앞서 설명드린 이중차분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추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 이 실증 연구의 결과로부터 사회과학,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건데,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논문을 위한 논문 연구가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보는 거죠. 그 과학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죠? 어쨌든 과학적으로 사회를 봄으로써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연구자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분석 결과에 근거해 가지고 경제학,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정부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이게 증거겠죠?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는데, 용적률이라는 표현이 있죠. 용적률 950%에 있는 부산의 어느 아파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홍콩을 다녀왔는데, 홍콩에는 이런 건물들이 많은데 이게 점점 남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 가보면은 저렇게 빽빽하게, 저기에 있는 아파트의 1, 2층에는 거의 햇볕이 들지 않지 모를 정도의 빽빽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이 아파트가 점점 남의 일이 아닌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때문에 1조 조망권 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따뜻한 햇살과 멋진 뷰를 즐기기 위해서 이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3년 뒤에 보니까 더 높은 아파트가 생긴대요. 그러면은
나의 1조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조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뭐 부동산 각종 어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은 시간대별로 1조량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는 햇볕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고 오후 2시에는 어떻고 저녁 6시에는 어떻고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죠? 바로 1조 조망권이 어떠한 주거 가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부동산 어플도 그러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삶에서 1조 조망권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느 지역에 몇 층까지의 건물을 세우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라는 것, 이런 도시 계획상에 있어 가지고 정부 관계자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사법부 입장에서는 어떻죠? 분쟁을 해소해야 될 겁니다. 1조 조망권이 침해가 됐다면은 그 1조 조망권이 실제로 침해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시장 돈으로 얼마, 화폐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증거. 그럼 이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렵습니다. 증거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1조 조망권의 시장 가치를 환산, 시장 가치라고 하면은 화폐 가치라고 할 수 있고, 화폐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격, 그죠? 일종의 가격. 이 가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복합재라고 하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죠. 뭐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느 입지에 있는지, 몇 층인지, 또 몇 동인지, 지하철역은 가까운지, 공원은 가까운지, 학교는 가까운지, 평수는 어떤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돼 가지고 그 시장 가치, 그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요인들이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계산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겁니다. 그죠? 뭐 아파트가 만약에 1억이었을 때 이 1억 중에 얼마 정도가 과연 시공사가 브랜드 때문에인지, 아파트가 학교랑 가까워서인지,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서인지, 몇 층이어서 그런지 이런 게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부동산 가치를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해돈이 가격 접근법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단어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재의 특성, 부동산 같은 것도 복합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복합재의 특성을 다양한 변수들로 분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변수들 많죠? 몇 층인지, 몇 평인지, 아파트 브랜드는 무엇인지,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얼마인지,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을 분해를 하고 이들 변수들이 각각 부동산, 이 집의 시장 가치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아래와 같은 식처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뭐 회귀분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의 시장 가치는 어메너티라는 것과 다른 특성들의 요소. 그리고 마지막에 에러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에러는 일반 연구자들이 관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심리적인 요소들도 집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관측이 어려우니까 얘네들은 에러,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요인들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에러들도 당연히 시장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해돈이 가격 접근법의 단점,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 1조 조망권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조 조망권이 측정하기가 굉장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수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층, 평수, 지하철까지 거리, 이러한 특성들은, 어메너티 요소들은 굉장히 측정이 명쾌하게 되는 반면에 1조 조망권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1조량을 측정하기도 어렵고 뭐 1조 시간을 비교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1조권은 그렇다면 조망권은 더 어렵습니다. 북한산을 보는 거, 관악산을 보는 거, 해운대를 보는 거, 어떤 뷰에 따라 가지고 이 뷰를 어떻게 수치화해 가지고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1조 조망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간과했던 시장 가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간과했던 편이 있습니다. 자, 이 1조 조망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주어집니다. 부산 해운대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어떤 아파트가 있냐면은 이제 베르빌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베르빌 아파트가 두 개의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101동과 102동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32층 높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높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했냐면은 해운대와 가까이 있어가지고 남서쪽으로 해운대까지 불과 400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파트의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따뜻한 햇살도 즐길 수가 있을 거고 조망권까지, 즉 해운대 멋진 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것들을 기대를 하고 이 베르빌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상황이 나타나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나타납니다. 자, 2015년에 충격적인 소식이 나타납니다. 럭키 골든 스위트라고 하는 23층 건물이 베르빌 아파트 바로 앞에 건설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타난 겁니다. 어디? 불과 베르빌 아파트 101동에서 불과 3m 떨어진 지점에 높은 아파트가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구글에 있는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베르빌 아파트 101동, 102동이 나란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럭키 골든 스위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어디 생기는 겁니까? 바로 베르빌 아파트 101동 바로 앞에 높게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101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 갑자기 햇빛을 못 보고 어떻게 되죠? 또 조망권, 해운대 조망을 즐기지 못하게 되었죠. 근데 102동에 사는 사람들은 럭키 골든 스위트 앞에 바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101동과 102동은 굉장히 원래 유사한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이중차분법 설명을 했을 때 그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추세가 비슷한 거 기억나시죠? 그 그림. 101동, 102동 추세가 비슷했는데 이 아파트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게 일종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01동과 102동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 조건을 보았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중차분법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네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베르빌 101동 아파트가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바로 3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럭키 골든 스위트 아파트가 세워진 겁니다. 101동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당연히. 102동은 침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2동은 계속 뷰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현재는 저 지역이 이제 부산의 유명한 아파트 중에 LCT라는 아파트가 있죠. LCT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이어가지고 둘 다 이제 못 즐길 겁니다. 못 즐기겠지만 당장 지금은 그 연구할 당시에는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1동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를 하겠죠. 2015년 베르빌 아파트 주민들이 1조 조망권이 이제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거도 충분했어요. 어떤 증거가 있었죠? 전용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은 1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내 권리가 침해가 되었으니까 구제해달라 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주민들이 놓치고 있는 맹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도시계획. 여러분들 아까 도시계획도 1조 조망권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도시계획 지구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구에는 어떤 종류의 집만 지을 수 있게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르빌 아파트 그리고 새로 지어진 럭키 골든 스위트 아파트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뭐냐면은 저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층부터 이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세대 이걸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상복합 아파트의 저층에는 상가가 있죠.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업지구에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업지구는 상업을 위한 요소이니까 일반 아파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 상업지구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전용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겁니다. 전용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은 어느 정도 높이 이하 이 베르빌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했던 소송의 법적 근거에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아파트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법 규정이 적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일반적인 다른 법에 적용을 받을 텐데, 우리나라 민법 제242조를 보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은 0.5m만 떨어지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일반 주택 뭐 1, 2층 단독주택을 보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당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업지구에 지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3m나 떨어져 있죠. 0.5m 이상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일반 전용지역 도시계획상 어긋난 것도 아니죠. 상업지구에 건설됐으니까. 그러니까 베르빌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에는 소송이 기각되겠죠. 최종 패소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럭키 골든 스윗 아파트가 2019년에 준공이 돼서 앞에 보았던 그림 형태처럼 건설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아파트의 비단 이 부산 해운대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런 주복 아파트들이 우리나라 전체 도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베르빌 아파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번 1조 조망권의 가치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 한번 앞서 설명드린 실증 반복론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101동과 102동은 뭐 평형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거 관련 대부분 측면이 유사하겠죠. 왜냐면은 101동, 102동 거의 나란히 있었고, 나란히 방향도 같고, 거의 뭐 걸어서 30초도 안 걸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똑같은 시공사가 결정했으니까 안에 있는 시설도 비슷할 거고, 그죠? 그런데 101동, 102동, 그러니까 앞서 이중차분법 그림으로 보면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있었을 때 평행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두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럭키 골든 스위트라고 하는 충격이 나타나면서 101동의 1조 조망권만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점 이후에 어떠한 가격의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데이터, 이제 우리는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거래가 얼만큼 가격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그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아파트가 어떤 층에 있는데 어떤 평형이고 어때 거래가 되었고 얼마만큼의 가격이 거래가 되었는지 그 거래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베르빌 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 베르빌 아파트 101동과 102동의 거래 내역을 제가 다 공저자분들과 함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색깔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이제 뻥 뚫려 있는 네모, 빨간 네모와 마른 목골의 파란색이 이제 각각 거래되었던 하나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럭키 골든 스위트가 건설되겠다라고 하고 발표 전 2006년부터 2015년을 정책 시행 이전 기간이라고 했을 때 파란 선 평균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101동 빨간색 평균 가격과 102동 파란색 평균 가격이 비슷한 추세를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가격이 크게 뭐 얘도 오르면은 얘도 오르고 얘가 내리면 얘도 내리고 하는 그러한 추세가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2015년 럭키 골든 스위트가 건설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1동은 침해가 되고 102동은 침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 추세가 서로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침해되지 않았던 102동은 갑자기 이제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침해된 곳은 101동은 플랫하게 평평하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의 금액을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그 정책 효과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치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얘네들은 아파트의 특성은 모두 같은데 뭐만 달라진 겁니까? 럭키 골든 스윗 아파트가 생기면서 바로 1조 조망권이라는 가치만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 1조 조망권의 시장 가치를 이 이중차분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약 4천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아파트 가격의 약 15% 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부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합성이 다른 맥락에서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 한강뷰를 볼 수 있는 반포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평수 아파트를 보니까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동차이에 따라서 35억에서 42억 사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인데 한강 평수도 같은, 층수도 같은, 근데 한강을 볼 수 있는 아파트는 42억까지 올라가고 한강을 보지 못하는 아파트는 35억이에요. 그 35억, 42억, 7억 정도의 차이는 계산을 해보면은 아파트 가격의 약 15%에서 20% 사이 정도 되니까 부산의 사례와 굉장히 유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1조 조망권의 가치가 전체 아파트 가격의 15% 정도 된다는 것을 이 실증 방법론 중에서도 이중차분법을 통해 가지고 얻어냈다는 겁니다.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그죠? 이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도시화는 우리나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유엔이 예측하기로는 2050년에 전 세계 인구의 66%가량 3분의 2 이상이 시골이 아닌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도시라는 거는 한정된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땅에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건물이 점점 더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건물이 높아지니까 1조 조망권이 침해된 사례가 증가할 것이고 그 1조 조망권의 분쟁이 증가를 하겠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1조 조망권 분쟁이 점점 더 연도가 지나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코지의 정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떠한 코지 법칙에 의거해가지고 권리를 주는 겁니다. 1조 조망권이라는 권리를 주고 이것을 거래할 수 있는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어떠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가치를 측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고 이 연구는 1조 조망권의 가치를 약 16%라고 단단한 방법론과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사법행정에 있어가지고 1조 조망권 분쟁이 있었을 때 어떠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은 이러한 수치에 근거해가지고 법적 분쟁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나아가서 애초에 이런 1조 조망권 분쟁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까 뭐였죠? 어떠한 도시계획상 지구가 달라서 상업지구인지 주거지구인지 이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건축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게 이제 1조 조망권의 침해 그리고 법적 소송을 야기했으니까 이 도시계획상에서도 어떠한 고려 요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연구가 정책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공저자 연구자분들과 연구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중차분법이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더 크게 말하면은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이끌어내는지 그것을 위해 가지고 어떠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